이번 강의에서는요, 파운데이션 중 두 번째, 파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강의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파일 시스템 다루기 위한 방법, 파일 매니저와 파일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아카이버와 언아카이버,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코딩, 디코딩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타입, 커스텀으로 내가 만든 타입도 어떻게 인코딩, 디코딩 하는가, 그 과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은 파일 매니저입니다. 파일 매니저는요, 파일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 매니저가 제공해주는 기능은 특정 폴더 내 파일 목록 얻어오기, 그리고 특정 파일이 있나 없나 존재를 확인하기,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권한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우리가 윈도우를 쓴다면 이제 탐색기 가지고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 파일을 이동하기도 하죠. 그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일과 디렉토리를 생성하기도 하고 삭제, 복사, 이동하게 해주는 게 파일 매니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파일 매니저 쓰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 매니저 객체를 얻어와야죠. 파일 매니저.디폴트 이용해서 파일 매니저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일 매니저가 제공하는 기능을 그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파일 exist,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결과는 불리한. 그 다음에 폴더 내 파일 목록 얻어오는 기능입니다. 폴더에 대한 경로를 넣어주게 되면은요, 그에 대한 게 문자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특히나 파일 매니저 같은 경우는 파일을 다루는 기능이다 보니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API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로우스가 정의되어 있죠. 우리가 이전에 에러를 다루는 장에서 어떻게 스로우스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나를 봤습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매니저 객체를 얻고요. 컨텐츠 오브 디렉토리에서 얻어냈습니다. try 이용해서 호출하죠. do catch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try에 물음표를 붙여서 옵셔널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얻어오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매니저를 이용해서 파일을 복사하기, 이동하기, 삭제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API를 보면 특징이 뭐가 있죠? 스로우스가 정의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스로우스, 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일 매니저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파일을 있나 없나 먼저 체크를 할 겁니다. 존재 여부를 검사해서요. 파일이 없다. 그럼 그 위치로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파일 매니저 이용해서 파일 존재를 체크합니다. 대상 파일이 있고요. 그게 만약에 false다. 없는 상태가 되겠죠? if 안에 들어갑니다. 파일 매니저 이용해서 복사합니다.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스로우스가 있죠? try. 에러를 처리해서 do catch를 넣습니다. 이런 형태로 파일 매니저 이용해서 파일 체크하기, 복사하기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매니저 이용해서 파일에 대한 있나 없나 복사하기, 그 다음에 이동하기를 할 수 있다면 파일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읽고 쓰기는 파일 핸들러를 이용합니다. 파일 핸들러가 있고요. 파일 핸들러를 만들 때는 내가 이 파일을 가지고 읽는 용도로 사용할 거냐, 혹은 쓰는 용도로 사용할 거냐, 혹은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파일 핸들러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뒤에는 경로를 입력하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 핸들러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고 쓰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핸들러를 쓰기 위해서는 파일을 쓰거나 읽을 위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동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작 위치로부터 얼마나 이동이 있나 옵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동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동시키기, 특정 옵셋만큼 이동시키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파일을 다룰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기능이 있고요. 그 위치에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타입은 데이터라는 타입이 됩니다. 그럼 코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 경로에 있는 파일 핸들러를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마지막 위치로 이동해서 새 데이터라는 문자열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핸들러를 이용해서 write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는 단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요, 마지막 부분에 새 데이터라는 글자를 추가해주는 이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파일 핸들러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시켜서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파일을 다루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루기에서는 일단 파일 매니저를 얻어오는 게 시작이에요. 파일 매니저의 디폴트를 통해서 얻어옵니다. 파일 매니저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일단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 목록을 얻어오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매니저의 컨텐츠 오브 디렉토리라는 기능을 쓰면 되고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의 배열, 그 다음에 스로우스가 있죠. 이 경로는 미리 준비해 놓은 경로를 토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파일스로 넣을 거고요. 근데 스로우스가 있다 보니까 그냥 호출하면 안 되죠. 트라이를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옵셔널 형태로 할게요.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널이 나타날 겁니다. 파일즈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은요,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특정 폴더 내에 있는 파일 목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복합적인 예제입니다. 이제는 파일 매니저를 이용해 가지고요, 파일 복사하기, 그 다음에 파일 여부 있나 없나 체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매니저에 파일 exi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결과 목적지에 있는 파일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로직을 작성합니다. 파인더를 일단 보면요, 결과 폴더인 테스트 폴더에는 없습니다. 비어 있고요. src 폴더에는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src 폴더에 있는 파일을 데스티네이션 폴더로 복사하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요, fm을 이용해서 카피합니다. 파일 매니저 이용해서 카피하고요. 소스는 src 파일 패스가 됩니다. 결과는 데스티네이션 파일 패스에 해당하는 걸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복사는 스로우스죠. 그래서 트라이를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이번엔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 에러를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했다면 바로 이 다음에 성공을 출력하면 성공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키게 되면요, 실행이 되고요. 성공이 나왔죠. 파인더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에 있고요. 데스티네이션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데이터 to.text로 복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에러를 한번 내볼까요? 이번엔 소스 폴더에 이름을 없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는 파일을 삭제해서 복사가 동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실행시키면 이젠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나게 되고요. 캐치해서 에러를 출력하죠. 파일 데이터 to.text가 없다고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매니저를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 다루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엔 직렬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화라는 건요,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연속적인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직렬화라고 합니다. 파일로 쓰거나 혹은 네트워크 통해서 전송할 때 이런 직렬화를 사용하게 되죠.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으로는 데이터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타입이 돼요. 그 다음에 직렬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직렬화를 담당하는 클래스는 아카이버와 언아카이버라는 클래스가 제공됩니다. 일단 내가 커스텀 타입 클래스나 클래스만 아닙니다. 클래스에 만든 객체도 직렬하고 싶다. 그때는 NS 코딩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직렬화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화를 담당하는 클래스는
NSKID 아카이버란 클래스가 담당합니다. 이 클래스가 하는 일은요, any 타입의 객체를 데이터나 파일로 저장하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한번 A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ID 아카이버에 아카이브 데이터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any 타입의 객체를 넣게 되면은 그게 데이터 형태로 직렬화됩니다. 이번에는요, 객체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파일 경로를 넣어주면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런 형태로 객체를 넣게 되면은 파일로 저장하거나 혹은 데이터 형태로 직렬화하는 클래스가 NSKID 아카이버가 하는 일입니다.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것은 NSKID on자 들어갑니다. on 아카이버예요. 이 클래스가 해주는 일은 뭐냐? 반대입니다. 아까는 데이터나 파일로 만들었죠. 이번엔 데이터나 파일에서 읽어서 그거를 다시 객체로 만들어주는 게 on 아카이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API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번엔 입력값이 데이터입니다. 이번엔 입력값이 파일에 대한 경로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요, any 타입이 됩니다. any 타입의 객체가 오게 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죠. 물음표 옵셔널로 됩니다. 실패하면 nil이 반환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직렬하는 코드를, 그 다음에 읽어오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직렬하는 겁니다. 정수형 데이터입니다. KID 아카이버를 이용해서요, 넣게 되면은 그거가 데이터 형태로 얻어지게 돼요. 이번엔 반대로 읽어오는 코드입니다. KID on 아카이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ny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 캐스팅, 옵셔널이기 때문에 as의 옵셔널, iflet 옵셔널 바인딩 유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형태로 쓰여진 숫자 데이터를 다시 읽어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KID 아카이버와 on 아카이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렬화, 역직렬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직렬화를 하는데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렬화, 역직렬화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수의 데이터를 직렬화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를 이용합니다. 키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직렬화 혹은 역직렬화 합니다. 그 다음에 직렬화되는 데이터는요, 이때 API가 NSMutable 데이터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직렬화합니다. 즉, 인코딩된 데이터, 직렬화된 데이터는 NSMutable 데이터 객체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NSKID 아카이버, 거기서 다수의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즉 직렬화하는 API를 보면은 인코드라는 함수가 있고요. 불리한 타입의 데이터를 인코딩할 때 키를 입력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직렬할 때, 인코딩할 때 그때 키를 문자열 타입으로 입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각각의 데이터에 맞는 키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합니다. 이 방식 통해서 이제 직렬화, 인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코딩된 데이터, 직렬화된 데이터는 NSMutable 데이터로 차곡차곡 기록이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디코딩하는 API입니다. 디코딩하는 API는 NSKID on 아카이버가 제공합니다. 이 NSKID on 아카이버는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그 API가 디코드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불리한 데이터를 다시 디코딩하고 싶어요. 디코드 불리한. 이때 사용하는 키가 필요하죠. 인코딩할 때 사용했던 키와 동일한 이름의 키를 넣어서 불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성 데이터예요. 역시 똑같이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객체예요. 똑같이 문자열 키를 이용해서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카이버와 on 아카이버를 이용해서 다수의 데이터를 키를 이용해서 인코딩, 디코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이용해서 인코딩, 디코딩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코딩 합니다.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NSKID 아카이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이 아카이버를 만들 때 인코딩된 데이터를 저장할 뮤터블 데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아카이버가 준비됐다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차곡차곡 인코딩 하겠습니다. 불리한 값, 이때 키는 불 데이터라는 스트링, 77이라는 값, 이때는 int 데이터라는 값으로 이 키를 이용해서 3개의 값들을 차곡차곡 인코딩 했습니다. 끝나서 finish 인코딩 하게 되면 인코딩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 데이터라고 부르는 데이터에는 3개의 데이터가 인코딩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직렬화된 데이터를 저장했다면 직렬화된 데이터를 다시 읽어오는 과정, 디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 NSKID unarchive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거는 직렬화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렬화 때 사용했던 NSMutable 데이터를 수입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그냥 as 이용해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narchive가 준비됐다면 decode 메소드 이용해서 개별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어요. 얻어냅니다. unarchive를 이용해서 디코드합니다. 아까 불 타입의 데이터를 어느 키로 인코딩했느냐? 불 데이터란 키를 이용해서 인코딩했습니다. 이번엔 같은 이름의 키를 이용해서 디코딩합니다. 디코딩한 결과가 불리한 타입의 변수, 상수에 대입하게 되죠. 이번엔 인티어 타입입니다. 직렬할 때, 인코딩할 때 사용했던 키가 int 데이터죠. 디코딩합니다. 그런 결과가 int 데이터라는 상수에다가 대입하는 코드가 됩니다. 문자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자열은 any의 옵셔널로 반환되기 때문에 강제로 타입 케이스까지 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넣어주는 코드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다수의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디코딩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NSKID 아카이버와 NSKID unarchive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는 데이터는요. 미리 정해져 있는 타입입니다. 이미 수입되어 제공되어 있는 타입만 가능하게 되고요. 우리가 별도로 만든 클래스에서 있는 객체는 인코딩, 디코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만들었는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역시 인코딩, 디코딩을 하고 싶으면 NS코딩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NS코딩이라는 프로토콜에 뭐가 정의되어 있냐? 이 객체를 인코딩할 때 동작하는 코드, 디코딩할 때 동작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S코딩 프로토콜에는요, 인코드라는 이름의 메소드,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NS코딩은요,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구조체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는 어떻게 되죠? 클래스에서 구현할 때 required를 붙여야 되겠죠. 그럼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커스텀으로 만든 타입을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는지 클래스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NS 오브젝트 단속 받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NS 코딩 프로토콜을 채택합니다.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2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직렬화 된다는 얘기는, 즉 인코딩 된다는 얘기는 2개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인코딩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딩 되는 API에서는 개별 프로퍼티들을요, 키를 이용해서 인코딩 하도록 작성합니다. 그럼 이 인코드, with encoder라는 메소드는 이 person이라는 객체가 인코딩 될 때 동작하게 되고요. 그때 개별 프로퍼티들이 각각 인코딩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는요, 반대로 디코딩 될 때 이 person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인코딩된 데이터에서 개별 프로퍼티 항목들을 얻어와서 프로퍼티로 셋해주는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요, 파라미터로 있는 디코더에서 디코딩합니다. name이라는 이름으로 인코딩 했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name이라는 이름으로 디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값을 디코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코딩했죠? 이어라는 이름으로 인코딩했죠. 디코딩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름, 이어라는 이름으로 디코딩해서 프로퍼티 값을 설정해 줍니다. 이런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 클래스에 NS 코딩 프로토콜 그 안에 인코딩 될 때 동작하는 코드, 디코딩 할 때 동작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타입도 인코딩, 디코딩이 가능해집니다. 네, 클래스에서 인코딩, 디코딩, 직렬화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죠? 그러면 객체를 만들고 실제 직렬화, 역직렬화, 인코딩, 디코딩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를 만들고요. 프로퍼티 값을 집어넣었죠? 그걸 토대로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아카이브합니다. 인코딩합니다. 이때 객체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따로 뮤터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코딩하도록 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반대로 디코딩합니다. 이때는 onArchive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디코딩합니다. 타입캐스팅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디코딩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인코딩, 디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는 뭐가 있죠? 상속이 있죠. 예. 만약에 상속을 하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도 마찬가지로 인코딩, 디코딩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코딩, 디코딩하는 메소드를 작성할 때 슈퍼에 있는 인코딩, 디코딩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럼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상속과 그 다음에 직렬화 어떻게 결합돼서 코드를 작성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란 클래스를 작성하는데요. 이번엔 아까 작성했었던 person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그 다음에 NS 코딩 프로토콜을 채택했고요. 벡터란 클래스는 필모그래피라고 부르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인코딩하는 로직입니다. 인코딩 할 때는 아까 person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퍼티를 필모그래피라는 이름의 키를 이용해서 인코딩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name과 year라고 부르는 프로퍼티도 마찬가지로 인코딩해야 되기 때문에 super.encode를 호출합니다. 이번에는 디코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디코딩하는 코드는 이니셜라이저 형태죠. 그래서 액터에 있는 프로퍼티를 디코딩해서 값을 넣어줍니다. 이대로 끊으면 안 되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두 개의 프로퍼티도 마저 디코딩 되도록 super.init을 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거는 상속을 고려한 이니셜라이저 만드는 방법이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든 상속을 고려해서 만든 클래스 이걸 이용해서 디코딩, 인코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필모그래피까지 채워넣습니다. 아까 비슷합니다. 이제 키드 아카이브를 이용해서요. 이 객체를 인코딩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읽어올 때는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디코딩하고 그거를 타입캐스팅 해가지고 원래의 객체를 다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을 고려해서 NS 코딩 프로토콜 채택한 클래스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커스텀으로 만든 타입에 대한 인코딩, 디코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개의 네임과 버스이어를 가진 거가 됩니다. 객체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서 NSKID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합니다. 파일로 저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person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 파일 경로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런을 해보면요.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를 인코딩, 디코딩 가능하도록 NS 코딩 프로토콜 채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디코딩하는 로직을 작성해 줍니다. 인코딩하는 거는 코더에게 인코딩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name이라는 것을 name이라는 키로 인코딩하고요. 출생연도도 year라는 키로 인코딩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코딩하는 거예요. 두 개의 프로퍼티가 인코딩 되죠. 디코딩하는 거는요, 이니셜라이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것은 디코딩된 결과를 넣어줍니다.
이때 사용했던 키는 name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any 타입이다 보니까 강제로 타입 캐스팅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연도도 마찬가지로 디코딩합니다. 이때 사용했던 키는 인코딩 했을 때 똑같은 키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프로토콜에 만들어져 있던 거기 때문에 required 자를 붙여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클래스, 퍼슨 클래스는 인코딩, 디코딩을 위한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인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동작한 것 같고요. 파일이 만들어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고요. 파일이 하나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엔 디코딩 합니다. on archive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on archive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읽어오죠. 파일 경통에서 얻어온 것을 퍼슨으로 강제로 타입 변환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name과 출생 연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런합니다. 이거를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읽어온 데이터입니다. 파일에서 인코딩 된 걸 다시 읽어온 데이터. 버전 2이죠. 그래서 홍길동과 1443 데이터가 읽혀져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 타입에 대한 인코딩, 디코딩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데이션을 다룬 4개의 강 중 두 번째 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다룬 내용으로는요, 파일 다루기. 파일 매니저를 이용해서 파일이 있나 없나 체크했죠. 특정 경로의 파일 목록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이동, 복사, 삭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핸들러를 이용해서요, 개별 파일에 대한 내용을 쓸 수도 있고요, 읽을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렬을 알아봤습니다. 직렬을 담당하는 클래스 있죠. NSKID 아카이버와 NSKID on 아카이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코딩, 디코딩, 직렬화, 역직렬화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렬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클래스도 직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NS코딩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코딩, 디코딩하는 로직을 작성해 줘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다루는 장,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